안녕하세요. 자연과 기업 수명 1팀의 디자인 조형학부 한다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수명은 생명의 생명 종속 기간으로 사고나 병에 의하지 않은 자연사까지의 연한을 의미합니다. 개체의 수명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그를 둘러싼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수명이 인간, 동물, 식물 등 종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 인간의 수명은 시대별, 국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생물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던 수명의 개념을 확장하여 정의하고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수명을 자연 수명 외에도 천체 수명, 기업 수명 등 다양한 차원으로 확장하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시대 시기별 평균 수명을 알아보고 특징을 분석하자면 1454년부터 1700년까지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다음 표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시대의 흐름과 관련성이 낮으며 편차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 현대 시기의 기대 수명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것과 상반되게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기대 수명은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에는 후술하는 기대 수명의 증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모성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의료 수준 등에 있어서 사회적인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의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61.9년으로 OECD 평균 기대 수명인 70.3년에 비하여 8.4년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은 이후 점차 높아져 2010년에는 80.8년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인 79.8년보다 1년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 수명의 증가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경제 사회 발전과 의료 수준 향상으로 점차 연장되고 있으며 영아 사망률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암, 혈관 질환, 자살 사망률, 낮은 수준의 의료 인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수명에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기간을 제외하여 삶의 질로 보정한 수명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가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노력이 필요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더 나아가 외국의 시대별 평균 수명을 조사하자면 먼저 유럽의 평균 수명은 고대 그리스 19세, 유럽 16세기 21세, 유럽 18세기 26세, 그리고 유럽 20세기 45에서 50세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맡은 경영학과 민지원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시대별 평균 수명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기대 수명은 사망률이 매년 1%가량 하락함에 따라 30년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미국의 기대 수명은 2021년 출생자 기준 76.6세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평균 5년가량 짧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기대 수명 감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서 2021년 50%에 달합니다. 로버트 칼리프 FDA 국장은 미국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반인에게 퍼진 잘못된 건강정보가 만연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의과학 혁신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에게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 시행의 실패를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대 수명 증진을 위해서는 만성 질병의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료체계의 발전으로 불과 100여 년 사이 인간의 기대 수명은 약 30년 증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장수를 위한 환경적인 여건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은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하였습니다. 불로불사를 염원하였던 대표적인 인물로 중국을 통일하였던 진시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불사를 위하여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하였고 암살의 위협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이 어디에서 머무르는지 비밀에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고구려의 20대 왕인 장수왕은 실제로도 98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평균 수명이 50대 초반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이는 이례적인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장수왕이 오랜 수련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었고 재위기간 내내 큰 전쟁이 없었던 것도 그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우주의 나이에 대한 학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과학계에서 약 138억 년이 정설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동원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역에서 발견되는 전자기파의 복사를 의미합니다.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낮아졌는데 대략 38만 년의 팽창 이후 우주의 흑체 복사가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파장이 1000배 이상 늘어나 극단적으로 적색 편이된 것입니다. 현재 우주의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밀도를 감안하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밀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냐는 점에서 우주의 나이에 대한 여러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허블 르메르트 법칙은 광원에서 나온 빛도 관측자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주의 팽창 때문에 적색 편의가 발생하는데 그 양이 광원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후퇴 속도와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를 통하여 구하는 허블 상수는 속도를 거리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관측되는 허블 상수의 평균값의 역수가 약 137억 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길이로 구한 우주 나이 약 138억 년과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연하게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가속 팽창과 감속 팽창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단순하게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한 우주의 나이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주의 나이가 기존보다 더 젊을 수도 있다는 학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먼과 리스는 우주의 팽창률이 플랑크의 팽창률보다 9% 빠른 것을 감측해냈고 이를 통하여 우주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우주의 나이가 약 10억 년 이상 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자들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밀도, 우주의 팽창률을 다르게 구하고 있고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면 우주의 나이를 정확하게 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허블 상수값을 중력 렌즈를 통한 방법으로 구하여 우주의 나이를 우주론 모델의 영향을 덜 받는 방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인 박사는 중력 렌즈를 사용한 새로운 측정법을 통해 우주가 20억 년 이상 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중력 렌즈 중 시간 지연 렌즈를 사용해 허블 상수를 측정한 결과 허블 상수는 82.4 플러스 마이너스 8.4로 우주의 나이는 약 114억 년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의 신뢰도는 비록 68%밖에 되지 않지만 근접 우주의 특성과 우주론 모델에 의한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관측 및 측정법이 계속해서 발견됨에 따라 우주 나이에 대한 정설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천체의 수명에 대한 학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체는 나이가 들수록 내부의 무거운 물질들, 가령 탄소, 질소, 산소, 철 같은 물질들이 쌓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물질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내부 중심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고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천체는 부피가 커져서 부풀어 오름에 따라 온도는 내려가 적색으로 보이게 되기에 죽음을 앞둔 별을 흔히 적색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나이가 많은 항성은 LCD 140283으로 추정된 나이는 144.6 플러스 마이너스 8억 년입니다. 적색의 성을 비롯한 수명이 긴 천체들은 수백억 년보다 훨씬 긴 수조 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체의 수명을 결정하는 건 천체의 연료, 즉 중심에서 일어나는 수소 등의 핵융합 기간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천체의 질량입니다. 천체는 질량이 클수록 내부에 핵융합할 연료의 양이 많지만 광도, 즉 단위시간당 핵융합을 통해 내야 하는 에너지의 양이 많습니다. 이 양은 질량의 2.5에서 세제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체의 연료량을 광도로 나눠 구한 수명은 천체 질량의 마이너스 1.5제곱에서 마이너스 2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질량이 작은 천체는 비록 가지고 있는 연료량은 적지만 내부 중심핵의 온도가 매우 낮아 핵융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천체 연료가 모두 소진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질량이 작은 천체들은 복사층을 가지고 있어 수명이 더 깁니다. 천체의 핵융합 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움직이는 층을 복사층이라고 하는데, 이 복사층을 통과하는 에너지는 다른 입자와 부딪혀 산란되거나 짧은 거리만 이동하고 입자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방출하기를 반복합니다. 이 때문에 핵융합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가 내부에서 표면까지 복사를 통해 전달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10분의 1 이상 작은 천체들은 복사층이 없어 복사를 통해 에너지 전달을 하는 게 아닌 천체 전체의 대류를 통해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따라서 질량이 작을수록 천체는 수소 핵융합의 속도가 느리고 대류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므로 연료 소진까지의 기간이 무척 길어 수명이 깁니다. 복사층이 없는 수준으로 질량이 작은 천체들의 수명은 보통 수조 년 이상입니다. 적색 거성 단계에 돌입한 뒤 핵융합이 멈추면 내부가 중력에 의해 크게 수축하게 됩니다. 이때 그 힘으로 천체의 껍질이 날아가고 남은 수축된 내부는 서서히 식어가게 되어 백색 외성의 모습을 띱니다. 태양 질량의 0.2배 정도 되는 천체의 경우 기대 수명은 대략 1조년, 0.075배인 천체의 경우 기대 수명은 중원소 함유량에 따라 대략 13조에서 17.5조입니다. 질량이 큰 천체들의 경우 내부 온도가 높아 수소뿐만 아니라 탄소, 질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도 핵융합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무거운 원소, 중원소를 가진 천체들 중 철을 생성하는 수준으로 무거운 천체들은 철만큼 무거운 원소로 핵융합을 시킬 수 없기에 그 시점부터 더 이상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천체 내부 핵에 철이 쌓이게 되고 그 후로 더 무거운 핵융합층 껍질이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중심 핵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에너지가 발생하지 못하기에 핵융합층 껍질의 압력을 버틸 수 없게 되는데, 그나마 축퇴된 전자들이 파울리, 베타울리에 의해 지탱해주다가 한계를 넘어버리면 천체는 급격히 중력 붕괴를 일으키고 충격파를 발생시키며 천체 전체를 날려버리는 초신성 폭발을 합니다. 다만 천체가 가지는 중원소 함유량 자체는 별의 수명을 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천체의 중원소 함유량이 낮으면 핵융합이 더 활발해지게 되기 때문에 천체 연료량이 빠르게 소모되고 온도도 더 높습니다. 태양 질량의 100배가 넘는 분광형이 5인 밝은 별들은 기대 수명이 대략 100만에서 1000만 년, 태양 질량의 2배에서 16배인 분광형 B인 별들의 기대 수명은 대략 1000만 년에서 8억 년입니다. 다음으로 짐승의 평균 수명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짐승이 죽는 것은 세포 분열, 즉 오래된 세포 대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염색체의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닿는 현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텔로미어가 전부 다 닳아버리면 짐승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할 수 없게 되고 오래된 세포를 그대로 두게 됩니다. 이것이 노화이며 짐승은 점차 몸이 고장나게 됩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짐승의 평균 수명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큰 동물일수록 오래 산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북극고래같이 무게가 100톤 이상 나가는 짐승은 평균 수명 200살이 넘어가고 쥐같이 작은 짐승은 몇 년도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작은 동물일수록 심박수가 빠르고 생체 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몇몇 예외들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작을수록 오래 사는데 통상 70kg이 넘는 개들은 1000년 이상 살기 힘들지만 4에서 5kg의 개들은 10년 이상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개와 고양이의 경우 최근 200년 사이에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 만들어졌기에 자연에 대한 적응적인 진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야생의 짐승들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는 몸이 클수록 빨리 자라기 때문에 몸이 허술해져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점이 수명에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계에서는 인간의 자연 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짐승들의 수명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간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기대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과 많은 생활을 공유하여 의학기술의 발달을 많이 체감하는 애완견의 경우 1987년 대략 7살까지의 평균 수명을 가졌었는데 2022년 현재는 대략 15살까지의 평균 수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신과 같은 의학기술과 사료의 발전 같은 생활환경 발전이 실내견의 수명을 크게 높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기대 수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류 중에서 특히 인간은 의학 기술의 발달과 생활 양식의 변화로 자연 수명이 38살에서 130살 이상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연 수명이란 자연에 의해 규정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수명으로 순수하게 노화율에만 기초한 수명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100세 이상 인구는 6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나이가 더욱 많아질수록 장수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어 13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이 등장할 확률은 13%임을 알아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수에는 생활 방식, 의학 기술력, 경제 수준, 환경 모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유전적 특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110세 이상 사는 초장수인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DNA 복구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 증가와 낮은 수준의 체세포 유전자 돌연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과 같은 척추 동물 중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대서양의 그린란드 상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약 4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장수 비결은 낮은 체온입니다. 상어는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에 속하는데 변온 동물은 수온이 낮은 곳에서 체온 또한 같이 낮아져 체내의 생화학적 반응 및 대사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집니다. 이는 결국 성장의 속도를 지연시켜 노화 또한 함께 늦게 찾아와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 장수 동물로는 평균 수명 200년인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DNA의 조각인 텔로미어의 복구를 통해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살해 세포와 같은 면역 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유전적 요인이 있어 질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닷가재는 최대 100년간 생식 능력 또한 상실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바다 밑바닥에 서식합니다. 장수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닷가재만의 이온 통로입니다. 세포막에 존재하며 세포의 안과 밖으로 이온을 통과시키는 단백질로서 다양한 생리작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이온 통로를 활용해 신경 면역 상호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는 바닷가재의 질병 저항성에 기여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기타 장수 동물과 동일한 속성인 텔로미어의 복구 능력입니다. 텔로미어의 파괴를 막는 효소인 텔로머라아제를 항시 활성화해 생물학적으로 노화하지 않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곰벌레는 평균 0.5mm 크기의 무척추 동물로 영하 200도가 넘는 추운 환경, 150도가 넘는 뜨거운 환경, 그리고 방사능 치사량이 1000배가 넘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곰벌레의 DNA는 손상 억제 단백질로 감싸이게 되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높은 내성을 갖습니다. 손상 억제 단백질이라는 특수 단백질을 통해 내부 힘의 장을 외부와 차단하는 정전차폐라는 기능을 보유해 DNA 주위로 특수 전기력선들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력선들은 방사선으로부터 DNA를 전기적으로 차폐해 보호하여 곰벌레의 불멸성을 높입니다. 히드라는 내장이 비어있는 강장동물로서 줄기세포가 지속적으로 분열해 몸을 항상 새롭게 만들어 늙지 않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드라는 DNA의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텔로머라아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끊임없이 분열해 영구히 세포 분열을 합니다. 이 무한 분열을 통해 노화를 억제 혹은 방지하여 강인한 생존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은행나무는 약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론상 무한한 수명을 지니고 있다는 시사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나무로서 2억 년 동안 그 형태를 보존했는데 이는 지구 환경 변화 수준의 재난에서 살아남은 것은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 폭탄 피격 이듬해에도 싹을 틔우는 강인한 생존력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행나무가 오래 생존하는 비결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노화 과정과 연관된 유전자의 낮은 활동성입니다. 은행나무의 성장층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서 세포 분열과 조직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의 노화는 분열 조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무의 분열 조직은 관 형태로 나무 껍질 밑에 자리 잡아 오랜 기간 활동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 속성은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높은 수준의 저항력입니다. 은행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 있어 건조한 환경에 강하고 내한성이 탁월해 추위를 잘 견뎌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나무는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페노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 외부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저항력을 제공받고 이러한 물질의 합성 능력은 은행나무의 생애 동안 균일하게 발휘되어 오랜 수명을 자랑합니다. 일반적 인식 속의 나무는 뿌리를 바탕으로 장수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역시 성장 환경에 따라 수명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흡수는 나무의 빠른 성장을 자극하지만 지나친 흡수는 나무를 취약하게 만들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종에 관계없이 나타나며 성장이 빠른 나무는 수명이 짧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서양의 신화에도 수명이 유독 높은 존재들이 기록상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군은 한민족의 시조이자 고조선의 창건자로 단군의 생애를 기록한 역사서에서는 단군이 몇천 년간 고조선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삼국시대 역사서에서는 단군의 수명을 1908세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군세기에 따르면 이는 정확히 한 명의 단군이 조선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47명의 단군이 2095년간 통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단군의 나이는 생체적 나이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군을 수명을 강조하는 방법을 통해 추앙의 대상이자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신화적인 모습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서양에서도 드러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이 일반적인 기준 이상으로 장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 등장한 인물들의 평균 수명은 약 910살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홍수를 겪으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 이후의 인물들은 200살 내외의 수명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수명이 가능했던 것인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했고 성경 속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 물을 창조하시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었다 라는 구절에 따라 대기권의 물층이 있었다면 노아의 원인이 되는 태양광이 차단되기 때문에 노아가 지연됨은 물론 환경 또한 인간이 살기에 더 적합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수명에 관한 다양한 탐구를 거쳐 자연수명과 기업수명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연수명이란 자연에 의해 규정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수명을 말하며 기업수명은 기업의 발전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기업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연수명과 기업수명의 본질적 차이는 존속의 한계 차원에서 드러납니다. 자연수명을 가진 생물은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과학의 발전으로도 완벽히 막을 수 없는 생명상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지만 기업은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수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오랜 시간 존속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에 규정된 인간의 최대 수명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병의 변수를 배제하더라도 신체의 노화는 불가항력적이며 이로 인해 수명이 규정되게 됩니다. 인간의 생애 동안 신체 기관이 노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체내에 유해 단백질이 쌓여 신진대사 활동을 방해합니다. 노화의 속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생물은 필연적으로 이 단계를 거쳐 생물학적 기능이 정지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운동이나 식습관의 교정, 자연 친화적 환경 등 후천적인 요인은 기능의 쇠퇴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수명 연장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기보다는 자연 환경에 종속된 상태로 살다가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수명은 자연 수명과 달리 자연 환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따라 외부 환경과의 충돌, 조화 속의 전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간의 세포가 각자의 역할을 이행하면서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을 돕지만 세포 분열의 횟수가 제한적이고 회복 속도가 사멸 속도보다 더디기 때문에 인체 노화를 진행시키고 전속기간을 한정짓는 것과는 달리 기업의 부서와 구성원은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구성원들은 다양한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이 시장에 전속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명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에 기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기업이 시기적절한 변화를 통해 산업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로 인한 수명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의 장수를 위한 해법은 유전자를 비롯한 생명체의 본질적인 변화이지만 이는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는 불가하고 위험한 시도입니다. 기업은 존속 여부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에 대한 해결법을 경영가와 구성원, 경영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과감한 시도를 통해 기업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기업의 시기적절한 변화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합니다. 이외에도 경영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고유 기술의 보유, 꾸준한 연구개발,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관계 구축, 핵심 가치 설정,
등 기업 역량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시장 내 지위를 확보하고 존속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신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 목표가 신체 기능의 정지 단계를 늦추는 데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없는 것과 달리 기업은 내부 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표를 시장의 연구에 존속하는 것에 두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마지막 차이는 자연 수명은 현 시대 과학의 발달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기업 수명은 현 시장 환경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자연 수명은 제한적이고 기업 수명은 제한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과는 배치된 차이점입니다.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기업 수명은 1935년 당시 90년에서 2015년에는 15년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기업 수명이 급진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빠른 기술 발전 속도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술적인 우위와 시장 내 지위를 확보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경영 방식이나 기업 활동으로 인해 한순간 이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주, 천체, 생물 등 수명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자연 수명과 기업 수명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기업 경영 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역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